수학은 계단 같다고 합니다. 단단히 디디고 오른 한 계단 한 계단이 모여서 마침내 내가 원하는 곳에 다다를 발판이 되기 때문인데요. 학생들이 수학을 만나는 첫 번째 계단은 초등학교입니다. 2학년 학생들은 요즘 네 자리 수를 배우며 수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데요. 천은 126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선생님이 불러주는 수를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쓸 수 있어? 그럼 쓸 수 있죠. 한번 써볼까요? 1403. 일상 속에서 마트에 가거나 문구를 살 때 쉽게 접하는 네 자리 수. 1403. 언뜻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4개의 숫자를 자릿수에 맞춰 적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알쏭달쏭 헷갈리는 네 자릿수 적기. 잘했습니다. 많은 저학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0 들어가는 숫자가 좀 어려웠어요. 천이 뭔가 계속 배우긴 했는데 뭔가 자꾸 까먹는 거. 학생들을 헷갈리게 하는 범위는 바로 0. 빈자리를 뜻하는 동시에 수를 쓸 때는 한 자리를 차지하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0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1억 20 쓰려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똑같은 지금도 어려워요. 0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학년 시기에 수학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는 게 수학 공부를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제대로 학습하려면 때론 보고 만질 수 있는 교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1모양 10개는 뭐랑 똑같아요? 그렇죠. 얘랑 똑같죠. 얘는 이름이 뭐예요? 네, 10모양 몇 개와 똑같은 거예요? 한 개. 1모양 10개는 10모양 한 개와 같아요. 10모양이 10개면 뭐와 같은 거예요? 100과 같죠. 먼저 1의 자리부터 1000의 자리까지 각 자릿수를 뜻하는 수모형 교구를 이용해 보는데요.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0이 들어간 수를 블록으로 표현해 봅니다. 수의 개념이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니 자릿수를 훨씬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1403. 10모양이 0이니까 여기는 10모양은 없어야 되고 1모양만 있어야 돼. 1모양하고 1000모양하고 100모양만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1403을 수카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0의 표현법을 다시 아라비아 숫자로 바꿔볼 차례입니다. 4개의 카드를 합치면 하나의 수가 되고 떼어내면 각 자릿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교구를 이용하는데요. 학생들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된 카드를 사용하면서 추상적이었던 수의 개념을 조금씩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각 자릿수에 맞게 숫자 카드를 포개다 보면 다시 숫자 0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0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어떻게 돼요? 400을 위로 올리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얘들아 3을 올려야 되는데 3은 어디다 올려요? 여기다 올려요? 여기다 올려야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네 자릿수의 개념을 익혔다면 새로운 놀이도 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 비밀 쪽지는 각자 한 사람한테 하나를 줄 거예요. 이 단서들을 종합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 숫자는 다른 건 알고 있어. 4자리수인데 4자리수. 근데 클수록 좋아. 학생들이 받은 비밀 쪽지에는 어떤 수를 설명하는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숫자인지 아시나요? 어렸을 때 난 저 게임 했던 것 같아. 그래요? 네. 교육을 잘 받았네요. 그런가요? 수추리 게임을 하면서 학생들은 자릿수의 개념과 수의 크기를 복습하며 수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데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릅니다. 2개의 숫자가 사용되었다고 했으니까 이 3개나 갖고 이거 하나만 다른 거야. 그러면 이거 맞지 않아? 근데 이게 다른 걸 수도 있잖아. 이게 뭔지 알아내야 돼. 이런 활동들은 문제를 풀며 수학의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효과도 있죠.
9,989. 책으로 하는 수학보다 그 놀이로 하면서 블럭도 쌓고 하는 수학이 더 재밌었어요. 수학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수학을 모르면 안 되니까요. 이처럼 다양한 교구와 놀이 방법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면 추상적인 수학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구체적 조작기 아이들이잖아요. 1, 2학년 아이들도 그렇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이런 구체적인 조작 교구를 활용해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지역에서는 다양한 교구와 놀이 활동을 더한 수학 보조교재를 만들기 위해 선생님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고 또 얘를 이리로 들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유연한 사고가 가능할 것 같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연산과 분수 등의 수학 단원인데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며 수학 보조교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 풀어봐라고 할 때 틀려도 늘 괜찮다고 하거든요. 사실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등 수학에서는 생각하는 사고 과정,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추상적인 수학을 구체적인 수학으로. 수학의 재미를 알아가는 학생들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게임 형식으로 배우게 되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네. 오랫동안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중리초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아까 1403 쓸 때 네. 어느 여학생이 그 10의 모형이 없으니까 여기는 0을 쓴다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만의 모형도 없고 10만의 모형도 없어요. 거기 왜 0을 안 쓰죠? 일단 2학년에서는 만을 배우지 않아요. 거기에다 네. 교육과정이 물론 다른데. 아이들이 충분히 일상생활 경험을 통해서 만원, 돈이라던가 화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익숙하게 알고는 있지만 우선 그렇게 질문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0이라고 하는 게 있다 없다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네. 있지 않을까요? 혹시 제가 영- 틀렸나요? 예, 맞습니다. 네, 0이 네, 그 아까 만의 자리에 0을 넣어도 예.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10만 자리도 0을 넣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안 쓰냐면 편리성 때문에. 예, 예. 예. 아주 좋은 정확하게, 질문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좀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 훨씬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인도에서 0을 만들었는데 아까 사회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0은 있는 걸 표현하는 건지 없는 걸 표현하는 건지 0이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나타나는 건지 그거는 수학적으로 되게 심오한 뜻이 있거든요. 0이란 건 그럴 수 없는 걸 있죠. 나타내는 게 아니거든요. 없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0이라는 자체는 0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그냥 단순히 0을 배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수리력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야기하기를 수리력 기초를 단단히 잡아야 되는데 그 시기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또 한 번이 어디냐 중학교 1학년 때다. 이때 놓치면 수리력 수학하고는 완전히 멀어진다. 그것도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잘 알아요. 모르셨구나. 확 와닿는데요, 느낌이? 특히 이제 3학년 때 고비가 되는 것은 분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는 이전에 배웠던 자연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계산을 한다든가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체계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수의 덧셈을 할 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더할 수가 없거든요. 동분모, 분모를 같게 만들어줘야만 분자를 더할 수 있다. 이런 체계가 자연수 체계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중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분수에 이어서 수의 체계가 이제 확장되지 않습니까? 음수가 도입되고 기호들 X와 Y가 도입되고 그다음에 함수, 특히 함수가 도입되면서 f(x)라는 이런 함수 기호가 도입되면서 기호가 외계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학생들에게는. 초등학교 때 가장 3학년 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덧셈과 곱셈은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근데 뺄셈과 나눗셈은 어렵습니다.
근데 덧뺄셈과 수학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그건 수학적인 얘기인데 뺄셈과 나눗셈도 덧셈과 곱셈이에요. 수체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자체를 머릿속에서 추상화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분수하고 자릿수 같은 그 추상화된 개념이 등장하면 애들이 이거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분수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현타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까? 예, 갑자기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거니까. 네. 솔직히 제가 공부할 때는 왜 그런지 얘기 안 해줬어요. 맞아. 그냥 공식대로만 알려주고 이거 외워. 그거 풀면 되는 거야. 답 나오면 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기계적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가 중요한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개방형 질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예.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추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하나를 해결하면서 다양한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식으로 해결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의 속에는 개념적인 이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개념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곱셈 같은 경우를 곱셈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시선 추적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시선 추적. 예, 왼쪽에는 곱셈이 있고요. 6 곱하기 7이 있고 6 곱하기 7을 나타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둑돌을 6개씩 해서 7줄로 이렇게 늘어놨을 때 곱셈의 의미, 그러니까 6 곱하기 7이 6이 7번 있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 학생들은 이 오른쪽으로 6개를 세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세로 줄만 딱 셉니다. 그래서 6 곱하기 7이구나 라고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은 외웠던 애들, 그러니까 6 곱하기 7이 40이라는 걸 압니다. 아는데 문제를 풀어보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학생이 곱셈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더니 하나하나 세고 있습니다. 그러네. 계속 세고 있는 게 이제 시선 추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학생은 나중에 이제 부진 학생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암기를 통해서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개념적인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나중에 그것들이 쌓여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 수학의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념적인 이해를 돕도록 하자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수업이 네. 일방적으로 공식을 가르쳐주고 문제 푸는 방식을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죠? 되죠. 예. 어떻게 보면 멀리 오랫동안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려면 기본 이해를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최태성 선생님 안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의 수학 문제를 좀 어떻게 도와주려고 예. 선행학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선행학습의 효과가 어떤지 궁금한데 우리 연구위원님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선행학습은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이 유계적이고 계열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낮은 단계에서 내용들을 알고 그 위의 단계들을 학습하는 데 사용하고 또 다시 또 그 위의 단계들에서 어떤 연산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놀았던 어떤 그런 개념들을 압축화해가지고 또 그 상위 단계의 또 학습을 위해서 얘를 무기로 삼고 나아가는데 이미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은 그 학습의 과정에서 어떤 자기 내면화된 어떤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그것들이 가지는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어떤 개념화하는 그리고 아까 왜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고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왜라는 고민을 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이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이가 좀 빨리 배우는 내용을 아주 탄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나아가면은 성공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빨리 먼저 배우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는 경우 완전히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망칠 수 있다. 제가 이제 학습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공부하는 것을 탄탄하게 구조화시켜 놓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걸 받아들이게 되면 구멍이 숭숭숭 뚫리고 이후에 접하는 내용들을 완벽하게 소화를 못해요. 그러면은 그 소화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답답함, 괴로움들이 생기고 수학을 넘어서서 공부를 넘어서 학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등 수학에서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수리력과 관련된 경험,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되어 있나요? 정책적으로 지원돼야 될 부분이 있는지. 네, 그래도 최근 들어서 강원도 예, 예. 교육청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교직 경력이 10몇 년이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정말 수학 교육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지원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저렇게 이제 교실에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는 볼 수 없었던 교구들 같은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매해 교구 구입비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선생님들에 대한 이제 선생님들의 수학 교육 방법 그런 거에 대한 연수 같은 것들도 정말 많이 강화가 됐고 그다음에 아까 분수 교재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수학 학습을 도와줄 수 있도록 강원도 교육청 자체 내에서 교재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걸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학이 왜 일상생활과 유리되었다. 아이들이 거기서 수학 공부에 대한 동기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 거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수학 축제 같은 것들도 많이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그렇게 아이들과 체험도 하고 콘테스트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리력, 수학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처음 시작을 했는데 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2부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수리력 교육 또 수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마무리 지원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네, 수학은 그 나라의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수학이 얼마나 발전되고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발전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겠죠. 기초 수리력을 정확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앞서야 되겠고 그런 기초 수리력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과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수학 교육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팀장님. 수학이 사교육비에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차지하고 또 수포자가 가장 많은 학생들의 수포자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왜 그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AI가 가지고 온 현실은 뭐냐면 정보지능화 사회에서는 초연결 사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 사람이 자기 전공만 하면 되는 시대였는데 AI 시대가 주는 변화는 뭐냐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여서 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업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능력을 가르쳐 주고 이 능력을 효율적으로 배양시켜 주는 학문이 뭐냐라고 하면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국가가 지금도 그 많은 수포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김정선. 이제 수업하다 보면 사실 수학이 어렵지만 재미없지는 않은데 네. 왜냐하면 너무 쉬운 게임은 애들이 안 해버리잖아요.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도전할 가치가 있고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렵지만 좀 그렇게 발견해내는 기쁨, 탐구해내는 즐거움 그런 것들을 느끼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공부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님들의 일단 생각과 또 선생님들의 노력 그런 것들이 변화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재미가 있는 수학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수업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또는 이게 왜 그런지를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발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냥 그것들을 놀이하고 재밌었다라고 끝내지 않고 그것들 조금 더 수학화된 어떤 표현으로
아까 이제 수 모형도 있었지만 수 카드도 있는 것처럼 수 카드가 좀 더 추상화된 어떤 그런 교구이겠죠. 이제 그런 교구들도 조금 더 진보된 어떤 수학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교구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점점 자신의 어떤 활동을 압축적으로 기호화해서 나타내보는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점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렇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풀었던 수학하고 제 딸내미가 지금 고등학교 학생인데 푸는 수학하고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토론회라든지 뭐 이렇게 전형하신 교수님들 나오셔가지고 항상 하시는 말씀은 기초 수리력 너무 중요하다. 이거 과정 진짜 중요하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결과를 중시하고 평가, 수능에서도 결과만 중시하고 이 모순을 이걸 바꾸는 데 있어서 이거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하겠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진짜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수학의 진짜 참 맛을 알고 자신의 생활에 좀 접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대선 수학 공식 공약 한 번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제가 좋아하는 책으로 하고자 합니다. 수학자 히로나카 헤이스케 교수가 쓴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중학교 다니면서 우연히 자신만의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100점을 받습니다. 반 평균은 30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수학이 너무 좋아졌다고 합니다. 100점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알았기 때문에 수학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필드상을 수상한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수학교육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학이다. 수학과 관련된 직업이 40만 개 정도 부각되는 분야가 있을까요? 쪽입니다. 교수님 이렇게 안 하신다고 수학을요? 네, 그렇죠. 오늘은 내가 수학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바뀌어만 되고.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